인사했던 게. 네, 신정원 이용기의 부동산 세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미러스 신정원입니다. 추석 연휴를 인해서 부동산 세븐도 한 주를 쉬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풍성한 연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일에는 에미러스 페이지북 오픈기념 좋아요 이벤트를 마감하고 당첨자 20분을 에미러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부동산 캠퍼스 등을 통해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계시니까 공직을 확인하시고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코너의 집중력을 좀 높이고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경매물건 한 걸음 더 코너와 그리고 경매 나침반 코너를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부동산 세븐 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 주실 이용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용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김 부장이 사고를 쳐서 녹화 방송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네, 녹화도 그나마 녹화도 두 번째 녹화가 됩니다. 세 번째 녹화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부동산 세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븐의 첫 번째 코너 경매 물건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언급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세 가지 권리 중에서 오늘은 우선 변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은 채권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임법이 생기고 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은 전입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리가 준 물건이라고 해갖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물건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부연하자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력도 반드시 가져야죠. 아니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물건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고, 만약에 그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전출 나가서 전입신고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전입신고한 다음에 그 전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항력도 없어지고, 대항력도 없어지고, 우선 변제권. 예, 우선 변제권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임대인이 잠깐 대출 받기 위해서 주소만 좀 빼줬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그랬다 진짜 빼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은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건 번호 2015 타경의 2422번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재 대웅아파트, 우리 통칭으로는 양재 우성아파트인데요. 34평형이고 지난 6월 2일에 6억 7,900만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는데, 유의하실 점은 말소기준 권리가 2005년에 지금 외환은행의 채권 채굴에 3,600만원이 되고요.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2012년에 받아서 지금 시점으로는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그리고 근저당권을 제외하면은 그 이후에 가압류보다는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더 빠른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실제 그 물건 보면은 임차인이 후순위 그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지만 그 선순위 저당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전액 배당 받아서 이 물건은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이 지금 여기서 전액 배당 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일자는 있는데 뭐 확정일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배당료를 늦게 해서 만약에 배당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전입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를 모르고 안 받거나 늦게 받았을 때 배당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우선 변제권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배당 종기일 이후에 모르고 배당을 했다 그러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자기가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 그러니까 2005년 7월 29일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이 3,6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변제했을 때는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입변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선순위 채권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전액 배당 받아서 문제는 없죠. 언제든지 임차인이 또 상환하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입찰하기 전까지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등기사항정보증명서에 좀 특이사항이 있었죠? 예,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상에 나타난 양재 우성 아파트와 그 다음에 실제 등기상에 나타난 양재 대용 아파트에 갖고 다르거든요. 이런 물건들은 우리 흔하게 경매에서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번지수가 같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동일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법원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경매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호수나 층이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꽤 많죠. 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피로티를 짓다 보니까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 5층 이거를 갖다 층을 표기할 때 2층을 1층으로 표기한다든지 어떤 데는 2층으로 그렇죠. 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 갖고 호수를 달랐다 등기상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가 없고 배당 신청하면 배당은 받아줘요. 법원에서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신청은 받죠. 예, 배당을 못 받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지만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 7년 전인가 경매 사건에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등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동호수를 어떻게 하냐면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주소를 갖다가 기입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거든요. 근데 등기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를 기준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법적 권리를 따진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다른 우리가 통칭은 우성 아파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름이 대웅 아파트로 들려 있으니 이런 착오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호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특히나 유의할 점은 동호수 혹은 층 이런 부분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현황과 그리고 공부상의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 사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5 타경의 15,610번 성북구 공릉동 리치빌리지 사건이죠. 네.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지금 이 물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 외관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낙찰을 받았거든요. 임차인 보증금을 제한 금액이 아니고 거의 높게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은 외관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특히 보존 등기가 2000년도에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전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계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존 등기 자체가 이제 준공검사를 늦게 받는다든지 왜냐면은 준공검사 받기 위한 요건을 못 갖춰서 나중에 보완해서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지권 정리가 안 돼 갖고 등기가 늦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크게 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는 점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에 보존 등기가 2000년 11월인데 1997년 즉 3년이나 앞서서 전입한 사람이 있어서 흔히 쉽게 생각했을 때 아직 건물이 지어지도 않았는데 전입을 했을까라고 궁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지금 그렇죠. 이런 거는 가사용 승인 받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도 한 2년 있다가 서울에서 아파트가 등기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도 안 하고 현황조사 현장에 나갔을 때 집행관이 점유자를 만나질 못하다 보니까 세대 열람을 해서 세대 열람에 나온 사람을 갖다 미상 임차인으로 기재를 해갖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은 야 진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구나 이 물건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2014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인데 일단 전입 신고된 분이 김금란 씨가 1997년 무려 한 23년, 13년 그렇죠. 정도 이렇게 네. 빨리 전입을 해서 이분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까 위험해 보인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또 가장 임차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장님께서 또 서류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네. 가장 임차인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매각 물권 명세서하고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임차 보증금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 현황조사서 작성하기 위해 집행관이 나갔는데 불시에 찾아오니까 그 점유자 보고 당신 임차인이 맞냐? 맞다. 그럼 보증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실제 계약을 안 했으니까 보증금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2, 3년 전에 전입했는데 현재 시세로 보증금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진정한 임차인이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얼떨결에 보증금을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야, 그 당시 보증금이 1억 5천이었대. 근데 내가 실수로 2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1억 5천, 2억. 그러니까 현황조사서하고 권리신고가 다를 경우 이럴 때는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소유자하고 그 대출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그 점유자가 있을 때의 등기상에 소유자가 언제 주소를 갖고 있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등기부를 보면은 항상 보존 등기할 때 소유자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대출 나갈 때 소유자의 주소는 꼭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 점유자 현재 점유자하고 주소가 일치한다. 그러면 한 아파트에 두 세대가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점유자는 그 소유자의 친인척이나 가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임차인을 이런 매각 물권 명세서와 현황조사서가 다른 부분, 그 다음에 대출이나 이럴 때 그 점유자가 주소가 언제 있었냐 이런 부분 갖고 이제 가장 임차인을 추측하고 실제 탐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임차인을 이제 파헤칠 때 첫 번째는 이제 현황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죠. 배를 갑자기 예고 없이 띵동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당황해서 실제와 다르거나 혹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현황조사보다는 권리신고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신뢰도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등기사항적분증명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제 올려드린 자료 중에서 1번 그렇죠. 주소지를 보면 소유자가 보존 등기할 때 주소 또는 대출을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주소지가 모두 이 본 아파트 물건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소유자도 살고 임차인도 별도로 살고 있다. 이게 사회통념상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보면은 해당 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의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낙찰 가격이 꽤 높게 됐죠. 그렇죠. 2천만 원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됐지만 다만 지금 보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33평형 아파트에 최근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3억 4천만 원 또는 그 이상임을 감안하면 이 낙찰자는 공부와 조사를 통해서 시세보다 그래도 2천만 원 이상 싸게 받은 그래도 꽤 괜찮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경매물건 한 걸음 더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투자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부동산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의 고민은 마린777님의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의 교과서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경매 초보 독자입니다. 물건을 검색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부동산 세븐의 도움을 청합니다. 스스로 권리 분석했을 때는 안전한 물건인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을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입찰일이라서 공금도 하고 긴장이 되네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번호 2016 타경의 5316번 사건인데요. 실장님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처음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진짜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혹시 숨어 있는 데가 손해 보는 게 없는지라고 걱정을 해서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그 채무자인 소유자가 정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행관이 현장에 갔을 때 채무자인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 열람을 했을 때 소유자 외의 세대는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또 한 번 나타나는 게 비고란에 그 전체 채무자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결국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낙찰자는 인수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공과금이 미납됐다면은 관리비 미납됐다면은 뭐 공용 부분은 일부 인수하고 전유 부분은 인수를 안 하면 되겠죠. 네. 해당 부분은 이제 등기상에 등기된 권리 또는 뭐 네. 그 밖의 모든 권리가 매각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권리상으로 안전한 물건이니까 이 물건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서 입찰 가격을 고민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차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한번 봤더니 이 사건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원상 회복 반환금 그런 청구 소송에 의한 지금 강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독특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지금 경매 신청한 뭐 이명숙 씨가 아마도 지금 이 네.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같이 살고 있는 최강수 씨와 네. 자금을 보태서 사실혼 관계로 거주하고 있다가 아마도 일방적인 이제 파기로 그것이 이제 깨진 걸로 보이죠. 네, 근데 경매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사생활도 노출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탠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 이런 청구, 이 경매로 인해서 매각으로 돌려받기를 이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리상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두 분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명도상의 문제는 없다. 또 쉽게 명도가 되지 않을까. 좀 빨리빨리 지긋지긋해서라도 빨리 이사 나가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는 케이스라서 상대적으로 명도는 조금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입찰 가격 선정해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고요. 결과 나오면은 또 저희 부동산 세분에도 말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코너 낙찰가를 맞춰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아파트 34평형을 낙찰가 맞추기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무려 41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 가격 3억 6,48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지금 3억 4,800을 당시 예상하셨고 저는 3억 6,500만원을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예상 낙찰 가격과 실제 낙찰 가격이 좀 더 많이 차이 나는 분께 작은 벌칙을 저희 김 부장이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실장님이랑 제가 좀 더 긴장하고 그렇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댓글로 낙찰가를 맞춰야 참여하신 분 중에 나비님께서 3억 6,200만원을 예상해서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예상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적어주신 분께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신간 베스트셀러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9월달 그리고 10월 초까지 진행할 책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TV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설민석 씨의 조선 왕조 실록이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적어주신 분께는 본 책을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낙찰가를 맞춰라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 타경의 102,450번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겨울 청구아파트 44평형 물건인데요. 감정가격 5억 1,000만원이고 한번 유찰되어서 다음주 월요일 26일에 최저가 4억 800만원에 매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제가 아까 첫 번째 방송 때 적어놓은 예상 이미 적어놨죠.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잡힙니까? 네. 실장님께서는 지금 4억 8,200만원을 예상하셨고 저는 4억 9,1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가격을 예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근 실거래가가 5억 1,0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같은 평형 107동 7층이 4억 7천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리고 매물을 보면 한 5억 1천에서 2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 부동산이 흐름이 조금 좋아졌으니까 그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 가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사한 내용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뭐 정확하게 이제 겹치는데요. 최근에도 대략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선 정도의 거래가 있고, 그리고 지난 4월에 같은 남양인 107동 701호가 4억 7천 1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지난 4월보다는 가격이 그렇죠. 상승했으니 조금 올랐으니까 이 예. 가격보다는 높게 낙찰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얼마나 높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또 고민이죠. 그거는 월요일 날 가보면 알겠죠. 실장님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예상을 하셨고, 저는 일단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6월에서 8월까지 거래가 크게 들면서 급매물이 모두 다 소진됐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에서 아파트가 나왔을 때 거의 100% 또는 100%를 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4억 9천 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를 나오면은 또 저희가 방송 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먼 금액을 예측한 분께는 소정의 벌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지금 물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상되는 낙찰가에 대해서 부동산 캠퍼스 혹은 애니리하우스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서 편안하게 적어주시면은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적어주신 분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셀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세븐은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세븐은 항상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이나 혹은 애니리하우스 부동산 캠퍼스 게시판 등을 통해서 편안하게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련 항상 방송 자료는 저희 게시판에 항상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방송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은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데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죠? 그렇죠. 네네.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고 이제 이런 계절에서 또 감기가 많이 찾아오고 또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또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